중동 지역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란뿐만 아니라 이게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아파 정부랑 화해를 할 수도 있다. 중동 질서의 판이 바뀌는 게 아니냐. 중동이 완벽하게 중국 편이냐. 근데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댐에 드디어 균열이 조금 생긴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한 거, 그것도 중국의 중재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만큼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졌다라는, 파워가 있다라는 어떤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 사우디나 이란이 그 내심 이제까지 고민했던 문제를 그냥 중국 그 힘을 빌어서 그냥 슬쩍 해결하려는 느낌도 좀 들고, 네.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이 세 나라의 속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세 나라가 뭔가 되게 친한 척하고 사진 찍으면 정말 저 세 나라가 다 화해하고 뭔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국제관계에서는요, 나라마다 다 자기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하필이면 중국을 왜 내세웠을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미국도 있고 어쨌든 유럽도 있고 이 화해를 하고 싶으면 다른 나라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국을 딱 내세우는 바람에, 그것도 베이징 가서 두 나라가 이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당황했어요. 보면 미국의 이 백악관 이 관계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 폄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중국이 뭘 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뭐 두 나라가 화해한 거는 사실 두 나라의 국내외적인 압력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합력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의 역할을 폄하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잘 살펴보시면, 이란은 원래 이제 사실은 지금 여전히 강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GDP 순위를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11위 정도 해요. 우리나라가 13위니까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전체 GDP가 더 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13위, 11위인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강국, 이렇게 서방으로부터 온갖 제재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국인 이유, 역시 석유가 풍부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석유를 진짜 마음껏 아마 사우디처럼 판다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9천만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한 3,6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재란 제재는 서방이랑 다 받아버렸으니까 서방하고 어떠한 경제적 협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이란이 유일하게 믿고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미국이랑은 뭐 걸핏하면 싸우고 뭐 말싸움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뭐 좀 심한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항해 뭐 이런 어떤 그 홍해에서 여러 가지 뭐 무력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이란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든 서방 사회가 중재를 했을 때 이란이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우디가 생각할 때, 자, 이란이 중국을 이렇게 중재자로 내세웠을 때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란이 요 어떤 화해를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내세워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걸 안심하고 일종의 평화 관계가 좀 보장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왜 여기서 중국이지? 그건 사우디도 또 이란도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방 사회는 어차피 자기들을 언제 제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제재도 거의 뭐 맥시멈 지금 이미 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서방 사회가 중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등장을 한 거고요. 저는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란은 당장 이제 급해서 경제적으로 어쨌든 사우디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게, 서방과는 완전히 단절됐고 중국에만 의존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이 아랍권이라도 빨리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우디는 항상 이제 가장 자기들한테 골치 아픈 건 국방이 항상 두려우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 언제든 침략을 당할 수 있잖아, 이런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거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또 그러나 미국한테 사우디 입장에서 뭐 이게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사우디 입장에서 모욕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석유 저장고처럼 사실은 제2의 전략 비축유 이 저장고처럼 일종의 취급을 받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우디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우리가 국방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의 숙적이 누구더라? 우리의 주적이 누구더라? 이스라엘은 좀 아닙니다.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스라엘은 좀 아니고요. 우리의 주적과 숙적은 누구냐? 결국은 이란이거든요. 우리 왕정을 타도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쟤네가 제일 골치 아파. 근데 문제점은 그 이란과 서로 이 관계만 서로 이렇게 좀 해결이 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딱 손만 잡으면 이제 미국한테 당당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우디의 그동안의 역대 왕들은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사우디라는 곳이 이제 아들 상속이 아니라 이게 좀 형제 상속으로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좀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실 때 보통 됐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보면은 좀 보신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이 네. 뭐 새로 일 벌리는 거 귀찮잖아요. 네. 그냥 지금의 이 생활 보신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좀 복잡한 거 싫어하고. 저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보수주의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익숙한데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형제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이 된 사우디의 왕들이 이제 뭐 유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혁명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또 이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빈살만 왕세자는 정말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판을 뒤집는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란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이제 그동안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무서웠던 이유는 사실 이란한테 공격받을까 봐인데 아니 이게 가능성이 없어져? 그러면 내가 왜 더 이상 끌려다녀야 되지?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네, 사실 빈살만을 우리 그냥 좀 캐릭터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 조선 시대의 그 이방원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의 그 뭐죠 피해 숙청. 네. 그러면서 정권을 잡아는 어떤 과단성, 그 다음에 좀 난폭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깡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두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암살당할 것도 걱정되고 CIA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 깡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좀 이제까지 지도자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사우디에서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미국이 진짜 무섭긴 하잖아요. 진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상상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뭐 하여튼 이미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저력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우디 입장에서 그동안 미국의 진짜 정면으로 반발하는 경우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고 개혁적이고 더군다나 항상 이렇게 판을 뒤집을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뭐 우리한테는 이게 좀 불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증산을 원할 때 그냥 증산을 하던 사우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 수입국이니까 그게 좀 더 우리한테는 좀 더 어쨌든 그게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유가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걸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 가격에 항상 끌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림, 판을 그리는 능력은 제가 보기엔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란만 지금 이제 우려한 게 아니라 이란만 이렇게 지금 이제 화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란뿐만 아니라 요게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딱 초승달 모양처럼 그려지는데 요게 이란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연결되고요. 남쪽에는 바로 사우디 남쪽에 있는 예멘에 거기 후티 반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시아파 벨트가 잘 보시면 사우디를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딱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야 이란은 오케이 했는데 이것도 시리아가 또 우리한테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뭐 또 이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은 계속 공격한다는데 이것도 후티 반군 어떡하지? 후티 반군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근데 더 과감하게 시리아에 웬걸 시리아에 뭔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아직 물밑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랍 연맹에
이 시리아를 복귀시키는 걸 지금 현재 빈살만 왕세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사우디로서는 이거 놀랄 만한 일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의미가 왜 그런 거죠? 야, 이게 진짜 중동의 그동안의 이제 뿌리 깊은 어떤 갈등을 생각하신다면 놀라운 일인 게요. 사실 물론 이제 아랍연맹에 원래 이제 들어가 있었죠, 시리아도. 근데 이제 문제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면 이제 시리아에서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알아사드 정권 물러가라 뭐 이런 정도 시위였는데 이게 점점 내전 형태로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시리아의 이제 지배계층, 네.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종파로 보면 시아파입니다. 여기서 구별하실 게 사우디는 수니파거든요. 근데 이제 시아파가 인구는 적어요. 25% 미만입니다. 4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나머지 그럼 75%, 4분의 3은 누구냐? 수니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권력이 없는 거죠.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소수의 이 시아파 정권이 처음에는 그냥 시위냐 이렇게 갔는데 점점 이게 종파 갈등, 그다음에 인종 갈등 이쪽으로 그러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 중심 또 그리고 이 수니파 중심인 요 반문 세력 그리고 이걸 탄압하는 시아파 이렇게 일종의 내전 형태로 자꾸만 바뀌어 간 겁니다. 근데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이제 써서는 안 되는 화학 무기를 썼다는 얘기도 많고요. 되게 뭐 전쟁 범죄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한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자 사우디란 나라는 수니파의 스스로가 나는 맹주다, 내가 큰 형님이다라고 자처를 하는 경우거든요. 물론 다른 수니파 국가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수니파가 다 같은 수니파가 아니라서 조금씩 그렇죠. 또 성격이 달라요. 이란이 갖고 있는 시아파의 장악력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무슬림 가운데 90%가 수니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분파도 많고 생각도 다 달라요. 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맹주고 스스로가 내가 큰 형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우디 입장에서 내 형제들이 학살을 당했다, 학살을 당했을 것 같다라는 충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아파 정부랑 화해를 할 수도 있다. 이건 저는 사실 이란하고 화해를 하더라도 시리아하고는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자신들이 가는 길이랑 너무 머니까. 근데 그렇죠. 이것조차도 아랍연맹의 복귀를 지금 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달에 요 연맹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시리아 정권을 지금 초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요 시점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양국이 다 부인하고 있지만 자꾸 만나요. 만나는데 이상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아랍연맹이 이 22개 나라로 이어진 그런 연맹인데 여기에 시리아까지 이제 끌어안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무서운 게 두 나라만 그냥 화해하는 것보다 연맹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중동 질서의 판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시리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 지금의 정권 12년 전에 그 뭔가 그 국민들의 그 요구 이거를 너무 그 정치적인 압박, 박해를 가한 거 아니냐 학살을 하면서 네. 이러면서 단교까지 했었던 맞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다른 조짐이 없는데 이번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놀랍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앞만 봐도 중국인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신냉전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이 판이 좀 바뀌고 있다, 블록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댈 수 있는 그 미국의 경쟁자들이 이게 좀 나오니까 이게 서서히 좀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사실 중국이 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완전 유리한 위치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패권 전쟁은 기존의 강자한테 좀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강자인 미국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유럽의 강자들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서방의 일원인데 미국이랑 같이 편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뭐 중국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신경 쓰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이 패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 편이냐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이거 좀 긴가민가하죠. 더군다나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반도체 강국,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 또 일본처럼 여러 가지 소부장이나 이런 데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나마 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서 우리 편이 됐을 때 막강한 힘이 될
우군이 될 그런 데가 어디 있겠느냐. 뭐 어쨌든 뭐 동아시아도 있고 남미도 있고 하지만 여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중동이 아니냐. 그래서 아랍권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지금 현재 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사우디나 이런 곳이 호락호락 하겠느냐. 이란이야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유념하셔야 될 게 사실 이제 무슬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자기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슬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종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유일신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인 유일신. 이게 정말 자기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라는 건 뭐죠? 유물론이고 신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부정하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정말 정신세계까지 과연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중국의 공산당 정부라는 건 결국은 이 무슬림 자체에 대해서 그런 유일신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신을 부정하는 그런 일종의 공산당 정부가 이 무슬림들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예뻐 보이겠느냐. 결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은 가까워지기 힘들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이나 서방이 진짜 외교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동 지역을 자기의 우군이나 적어도 중립으로 계속 남겨놓고 싶다면 지금처럼 외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저도 뭐 이제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정의로워야 되고 옳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우리가 받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뭐 정치적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도덕적 잣대나 어쨌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틀림으로 갈 것이냐 서방 사회가 이게 참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도 아니 이게 지금 과연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 까슈쿠치 이 기자 살해건 같은 경우 과연 살해한 게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 맞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잣대로 볼 때 이게 정말 어쨌든 인권의 잣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잣대로 계속 이제 사우디를 재단하게 되면 사우디는 자꾸 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내놓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의와 이런 어떤 올바름의 정치적 올바름의 기치와 그리고 사우디의 어떤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자꾸 부딪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서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는 중동이 완벽하게 중국 편이냐 이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 그 간보는 네. 더 나를 자극하면 나를 더 무시하면 나는 이쪽에 완전히 붙을 수도 있어 이 느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잘해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저도 느껴지는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거의 원인은 결국 미국의 패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할 정도라면은. 네,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약점들이 여러 개 드러났거든요. 사실 미국의 아주 가장 큰 약점은 너무나도 많은 양적 완화를 해서 그 과정에서 달러 패권도 약화됐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정말 지정학적으로 이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 심지어 미국이 싫어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경고했던 부분인데 옛날에 미국이 정말 단일 패권 국가일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어쨌든 예전보다 조금 더 약해졌을 때 이때 이 싸움을 끝내놔야지. 미국이 워낙 지금 중국하고 비교하면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마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댐이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탄탄한 댐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댐에 드디어 균열이 조금 생긴 겁니다. 아주 작은 균열. 근데 중국은 이걸 쐐기처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중국이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댐은 튼튼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댐도 사실은 이 쐐기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에 따라서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한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이 세력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재편이 될 것이냐 이러한 가운데서 일각에서 갖는 시각은 이제 미국의 반격,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응이
결국에는 중동의 적인 이스라엘로부터 뭔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세게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네타냐후가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법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네타냐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갖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개혁의 이 말이 개혁이지 사실은 이 셀프 사면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법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 약간 좀 운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잘 활용해서 미국이랑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 협조하는 관계 속에서 이 아랍권에 사실은 틈을 찾아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과연 작동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아마 새로 판을 짜기 위해서 자기들도 왜냐하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짜놓은 판 요거 당황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 미국의 정보력에 약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이 이 정도는 사전에 다 파악하고 준비를 해놓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베이징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이렇게 사실 화해할 줄 몰랐는데 이걸 미국에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지금 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새 판을 짜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나 아니면 정보 기관들의 능력을 볼 때는 지금부터 짠다 하더라도 미국의 저력으로 볼 때 충분히 또 다른 전략을 내놓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마치 빈살만 왕세자가 그랬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미 좀 악화가 된 상황이다. 요건 좀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괜히 겁나는 거예요. 이 모든 판을 그 이제까지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새로운 적을 만드는 거 아니면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새로운 위기 상황 요거 등장하기 전에 요 말씀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현재 상황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일단 세계 경제부터 보면 첫 번째는 빈살만 왕세자의 지금까지의 기민한 행동으로 볼 때 1970년대를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1970년대를 공부했냐 안 했냐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때 석유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우디가 일시적인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이 석유 파동 때문에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사우디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석유 파동을 통해서 유가가 막 몇 배씩 뛰어오를 땐 좋긴 좋았는데 문제는 유가가 너무 많이 튀어오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침체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 이게 오일 쇼크를 이용해서 좀 석유 좀 팔아먹으려고 좀 여기저기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 유전 개발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맞물리면서 갑자기 유가가 폭락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후회를 했어요. 와, 내가 유가를 끌어올리더라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폭삭망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후회를 한 게 이제 그 당시 뭐 야만이 석유상하고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사우디 왕가하고 보면 무협지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와 무협지다 이런 얘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이 교훈을 철저하게 저는 빈살만 왕세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럼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우디가 이걸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유가를 막 200달러, 300달러 보내는 것보단 자 앞으로 뭐가 올 거냐. 이제 미국 경제든 아니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겁니다. 그렇죠. 자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때 뭐 이 WTI 같은 경우는 60달러 때까지 그렇죠. 갔었잖아요. 근데 이 60달러 때까지 내려갈 때 심정이 뭐냐면 야 경기 침체 오니까 옛날에 보니까 막 30달러도 가더라. 이번에 또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근데 딱 그 시점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산을 하니까 유가가 다시 튀어올랐죠. 그럼 빈살만 왕세자가 유가 200달러, 300달러 보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보다는 계속 끈질기게 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만 감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사실은 사우디에서 원하는 유가 밴드는 한 80달러에서 120달러가 아니냐라는 예전에 추정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보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오게 되면 그 인플레에 맞춰서 좀 더 올라가겠죠. 이게 왜 무섭냐? 원래 경기가 침체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딱 오는 만큼만 딱 교묘하게 맞춰서 사우디가 딱 그만큼만 유가가 80달러에서 한 150달러 이렇게 유지되게 감산을 탁탁탁 해버리면 이 경기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끈질기게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막 200달러, 300달러 가면 막 사우디한테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몇 배로 가속할 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지금 속도를 가속화했지만 사실 유럽은 좀 애매해서 속도가 좀 애매해요 지금. 그렇죠. 네, 유럽은 이 카드 저 카드 좀 보면서 지금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200달러 가면 유럽도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신재생의 모든 국력을 때려박겠죠. 그러니 당연히 저는 앞으로 진짜 끈질기게 유가를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일정 이상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철저하게 1970년대를 연구했단 말이죠. 연구를 사실 안 했기를 바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사실 그렇죠. 너무 현명하게 사우디가 대비한다는 건 우리한테 힘들다는 얘기죠. 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정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정신 차린 미국의 반격, 이것이 시작되면 어쨌든 사우디에게도 타격이 올 수 있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취할 것 취한 상태에서 미국이 그런 반격을 할 의도를 꺾기 위한 또 제스처 혹은 뭐 이렇게 좀 나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미국에서는 쓸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 사우디에서 이렇게 정말 뒤통수를 정말 때린 건데, 그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통수 때렸다. 근데 미국의 반응은 놀랍게도 사우디는 우리 80년 전략적 파트너야. 우린 사우디랑 잘 지낼 거야. 지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정말 공지에 몰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저력을 다 동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우디가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끈질기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사우디가 전략을 잡았을 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게 우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방에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지 말라고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60달러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를 살 때는 60달러가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재를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제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중국은 러시아의 원유를 값싸게 사고 우리는 비싸게 지금까지 그렇죠. 중동산 원유를 사왔습니다. 지금 기준만 해도 80달러니까. 네. 이전에 이제 요게 70달러 안팎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력 차이가 확 줄었겠죠. 근데 이게 우리는 막 80달러 되고,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100달러. 생기지 안 되겠지만, 골드만삭스가 100달러 얘기해서 골드만삭스네 틀리기를 요번에도 바라고 있습니다. 워낙 잘 네, 틀리셔가지고. 2009년에 워낙 많이 틀리셨죠. 이번에도 제발 틀리길 바라는데 요즘에 좀 더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연말에 만약에 100달러가 됐다. 근데 여긴 60달러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은 60달러 이하로 계속 살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러면 굉장히 값싼 원유를 사서 우리가 예를 들어 8, 90달러에 산 원유랑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 에너지가 진짜 모든 것의 기반이거든요. 우리가 다 에너지로 공장 돌리고 심지어 지하철도 다 에너지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인플레도 걱정이지만 수출 물가도 걱정이고 다 걱정인데, 중국은 이 러시아 제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값싸게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충격적인, 오늘 제가 뒤통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본이 미국 뒤통수를 또 세게 때렸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60달러 미만으로 사라고, 60달러 이상으로 러시아한테 원유를 더 비싸게 사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했는데, 제재를 했는데, 일본이 알고 봤더니 러시아산 원유를 69.5달러에 산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진짜 분노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일본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몰래 69.5달러에 사? 우리 모두 다
러시아산 원유 안 사기로 이거 한 군데 60달러에 사서 이 러시아 제재하고 우리가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고통을 받더라도 러시아 일부러 제재한 건데 69.5달러에 샀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러시아산 천연가스 LNG를 사기 위해서 요걸 값싸게 사기 위해서 일종의 묶음 판매를 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야, 우리 LNG 사고 싶어? 그런 말이야. 제재를 어겨서라도 우리 석유 사줘. 그러면 천연가스 싸게 팔아줄게. 그러면 우리 같이 네가 제재를 어겼다는 걸 보고 싶어. 저는 러시아가 원한 게 그거였다고 봐요. 그래서 양은 많지 않아요. 양은 미국에 많지 충격을 주고 싶다.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브루투스 너 맞아. 일본 너 맞아. 이 미국이 생각하는 혈맹 그러면 3대 혈맹이 어쨌든 일본, 이스라엘 조금 이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사우디까지였다면 지금 혈맹들이 다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자 여기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눈밖에 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예를 들어 69.5달러에 살 수 있을까요?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반값에 살 수 있다. 이 조건으로 너는 제재를 깼다. 너는 제재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증명해라. 러시아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대신 너한테 천연가스 반값에 팔아줄게. 한국은 못하겠죠. 근데 일본은 했거든요. 일본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럼 우리 주변국에 우리랑 제조업 제품으로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중국이랑 좀 중저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일본이랑도 경쟁을 하죠. 좀 뭐 중고가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에너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 한 1.5배쯤 더 비싸게 산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앞으로 사우디가 너무 이렇게 잘 싸우는 게 우리한테 특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뭐죠? 딱 떠오르는 단어는 그 저건 것 같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런 생각인데 또 각각 나라의 이해관계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중동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지역의 안보까지도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네.